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번 시간에 중과생략등기 합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과생략등기 합의 가불병 순차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병이 갑이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만약에 미등기 전매를 하고 싶은 매수인이라면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갑, 을 이제 매수인이 일단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쓰겠죠. 근데 이 계약서 말미의 특약사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약 체결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제3자를 데려오면 계약서를 갑과 을 사이가 아닌 갑과 제3자 사이로 변경해달라. 그리고 이러한 변경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은 거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미등기 전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굳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과 병 사이의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매도인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의무를 갖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저한테 이러한 패턴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 계약 하시면 안 된다고. 대신에 을이 개인 자격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특약상으로 을이 대표자가 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테니까 회사가 설립되면 을이 아닌 을의 대표자가 되는 회사로 계약서를 변경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러한 계약은 통상 실무적으로 많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케이를 합니다. 다만 을에서 회사로 변경할 때 이루어진 게 조치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갑과 회사 사이로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항을 두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무상 도움이 되시라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되시라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등기를 유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187조 186조는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다. 그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예외적 모습으로 187조에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용징수 말의 표현은 공용징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별도의 이전 등기가 없어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판결을 보기 앞서서 우리 경매 어떻죠? 경락 허가 결정 받은 이후에 경락인이 매매 대금을 정해진 시기까지 전부 안 납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별도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법률 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를 인정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관수법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판결은 뭘까? 시험에 잘 나오죠?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형성 판결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해서 형성권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취소권, 해제권,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에도 이런 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판결로서 형성한다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성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이 있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러면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형성의 소는
소를 제기하면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별도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무동산 물권의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설명드리면 이 형성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토지를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유가 하고 있는데 이 한 필지를 세 필지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쪼개는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도 쪼개고 싶고 아니면 이렇게도 쪼개고 싶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갑, 을, 병사에 먼저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서 계속 하면 판사님은 각자가 당사자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갑과 을, 병은 각자 어떻게 나눠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겠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 분리가 다르고 그 쪼개진 땅의 가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은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공유 형성의 소에 해당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판사님이 이런 의견을 듣고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삼아서 갑, 을, 병이 주장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즉 예컨대 갑이 소송을 이겼다 그러면 갑은 을과 병, 갑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을병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병을 빠뜨려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형성 판결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형성의 소고 여기에 대한 형성 판결은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성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형성 판결이 있고 보통에 그러면 이행의 소 이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매매 계약을 예를 들게요. 요 정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을이 매수인이죠. X 부동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을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매도를 며칠자 무슨 X 부동산에 관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2000땡땡년 매돌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라. 이게 이행 소유권 이행 청구 소송의 판결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물이죠. 등기할 때 매매 계약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 세 가지 내용이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판결이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 주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판결을 받다고 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을은 뭐를 하냐면 판결을 얻으면 이제 확정이 돼야 을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가 하는 때 그 법원의 등기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얘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갑과 을의 공동 신청이에요. 을의 신청 사람은 갑과 신청서에 갑과 을의 기명 날인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사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을의 의사는 있겠죠. 매수인의. 근데 갑의 의사는 없었죠. 협조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겼잖아요. 이 판결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이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신청의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이행 청구의 소송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신청의 갑의 의사에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만을 가지고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행 청구의 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 확인의 소송.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확인은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속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갑 소유였어요. 갑 소유가 있습니다. 갑 소유가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갑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A, B, C가 등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외형상은 갑이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A, B, C.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안 했다면 A, B, C가 동등하게 1대 1이라면 3분의 1씩 갖고 있는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꽤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A, B, C가 상속인이 이 건물을 팔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A, B, C가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A, B, C 3분의 1, 3분의 1 상속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실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 확인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딱 사망과 동시에 갑사이 사망 동시에 A, B, C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A, 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A가 혼자서 다 갖는 경우, 그럴 때는 얼른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렇다 하고 해서 가토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 건물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 단서입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누구죠? 잠시만 지우고 정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권리자. 자, 이제 그러나 이 단서를 얘기할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예를 든 겁니다.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갑이라고 계속 남아 있어도 누구 소유다? A, B, C 소유예요. 근데 A, B, C가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A, B, C는 팔 때 파는 순간 A, B, C 앞으로 넘기는 이전 등기 서류도 함께 넘겨주는 게 보통이고 그 아니면 그 이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보통 잔금 치를 때 등기를 넘기잖아요.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A, B, C가 잔금 받기 전에 계약금 받고 잔금 받기 전에 A, B, C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잔금 치를 때 매수인에게 상속에 따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다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조항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을 예를 드시면 이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속을 해서 이해를 펴는 경우고 이 단서 조항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의 양도 이 경우에 많이 언급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연상하시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87조 등기를 유하지 않는 시험 출제는 등기를 유하지 않는 예를 묻겠죠. 그래서 판결 특히 판결은 형성 판결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시지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물권 취득 시점이
공용지수는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는 이제 토지 수용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협의 절차를 갖춰요. 협의 보상이라는데 협의 단계에서 만약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매매 계약이니까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등기를 해요. 근데 땅 주인이 협의 않겠다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개를 신청합니다. 수용 재개를 신청하면 수용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중통인 아니면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개를 내려요. 수용 재개를 내면 보상금은 얼마로 한다. 수용 재개 개시 같은 게 기재가 됐는데 사업 시행자가 땅 주인한테 돈을 준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용 재개를 있으면 재개를 있고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 물권의 취득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수용 재개를 개최해서 사업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야만이 물권 취득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 토지 수용은 하나의 필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토지를 대지화시켜 합의를 해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불필요한 절차거든요. 등기 자체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 공용 징수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져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깐 좀 기억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출제 문제 볼까요? 기출 31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기타 법률에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행 판결 아니죠.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의 물등시는 확정 판결시다. 잘못된 겁니다. 뭐죠?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상속.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시 취득. 중요한 지문입니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 없더라도 그 순간 외관상 객관적으로 그 독립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외벽이 있고 주벽이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추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깊게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잘 기억하십시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이 원시 취득자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지상권 파트에서 아마 한 번쯤 언급이 될 겁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는 30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이 아니죠. 형성 판결입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법률 행위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법률 행위 나오면 매매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계약 기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판결 아까 예를 들었죠. 그게 이행 판결 아니겠습니까?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성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처송을 떠올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이행 판결 제가 어떻게 했죠?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인데 매도인의 의사를 이 판결문으로 가름한다는 거죠. 모양새를 갖춘다는 겁니다. 당연히 등기를 요한다는 겁니다. 27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포인트를 두면 이제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다. 맞는 질문인데요. 쟁점이 이겁니다.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이게 소송 자체는 형성의 소예요. 그리고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으면
등기 확정이 되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취득의 효력은 생깁니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떠올리면 X 지문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조정이 된 때예요. 판결이 없죠. 이건 판결이 아니에요. 외형상. 근데 조정이 뭐냐면 소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상속인 중 한 명이 갑이 아까 A가 BC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러면 소장이 B와 C에게 가요. 그럼 소장을 받은 B씨는 거기에 답변서라는 제목하에 자기의 주장을 씁니다. 그럼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사님이 법원에 나오세요 하고 통보를 해요. 그래서 살펴봐요. 서로 뭐 각자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을 하십시오. 아니면 증거 뭐 제출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어떤 변론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도 한번 조정해 볼 생각 없냐고. 조정. 그러니까 당사자가 협의해서 끝낼 마음이 없으니까 굳이 판결로 가려면 시간도 걸고 또 판결을 불복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낼 생각은 없으니까 그게 조정 절차예요. 그래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조정위원회 아니면 수명법관이 참석하에 당사자 A, B, C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이거는 임의로 당사자 의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사인한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조정이나 이런 걸 말해서 하해 공고 절차가 있거든요. 하해 같은 경우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이 조정 또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니 원칙으로 돌아가 형성 판결로 보고서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자체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판결이 등기가 있어야만이 조정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만이 물권이 변동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쟁점을 아시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다 의견이 갈렸거든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은 이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형성 판결처럼 판결로 내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내린다는 반대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수 의견은 이 경우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해서 등기가 있어야만이 물권이 변동된다. 이 부분은 좀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이 뭐다는 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포인트가 뭐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조정일 때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좀 쟁점을 아시면 이해하기 쉽고 좀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좀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타 법률 개정 계속 연장선 사항이 있는데요. 강제경매로 성립한 간접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180조에서 그러나 뭐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한다는 거. 상속인들의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고 싶으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주로 어느 경우에 나온다 했죠? 간접상 법정지상권. 나중에 이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을 이해할 때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왜 그러죠?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간접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했을 때 그게 쟁점이 됩니다. 법률행위라는 또 기억하십시오. 쉽게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게 뭡니까? 매매잖아요. 그것도 법률행위잖아요. 그거랑 대입을 시키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요거를 그냥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행위로 매매로 넘기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법정 지상은 법이 정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어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 또한 취득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은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암기해 주십시오.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게 원칙인데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 취득은 별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취득 이 부분 X가 아니라 O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O가 맞습니다.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법정 갱신된 경우에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전세권 취득을 볼 수가 있는지 거기서 대법원 판례는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법정 갱신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정 갱신이 되는 거고요.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제3자에게 설정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도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전세권 등기 목적이 전세권 그리고 권리자편 부동산 등기법이라면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고 또 기재를 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권 권리자는 이제 전세권자가 나오겠죠. 그 중요하게 전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구체적으로 있겠죠.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 그런데 제가 아마 썼을 겁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전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대부분은 소유자겠죠. 소유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 뜻을 통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와 그 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새롭게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려면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만나서 계약서 쓰고 전세권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범사 당연히 설정할 수로 본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표현까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지금 2023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외관상 봤을 때는 갱신됐다고 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계약이 가고 있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별도로 이걸 말소하거나 해서 내용을 기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수정하지 않고 즉 전세기간이 2023년 기한의 정함이 없죠. 이런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갱신된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겠죠. 이름.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를 두게 된다면 제3자 이 전세 설정자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임차 우리가 보통 주택 임대차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준 상태에서 매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 전세권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외형사 끝난 이후에 을로 변경이 됐다. 소유자가 등기부를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에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별도의 전세권을 갱신해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비록 내가 전세권이 갱신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특징이 뭐죠? 절대권이죠. 절대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을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반대로 해석한다면 을은 이 전세권자에게 너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이제 반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를 많이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임차인이 있거나 전세권자는 결국 임차인이 있는 집과 똑같거든요. 그 집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의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크게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는 전세권이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고급 빌라, 수십억 하는 고급 빌라의 경우는 전세권 제도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의 전세권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은 또 나올 수가 있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에 따라서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이득을 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26회 비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틀린 점입니다. 자, 피담보채권 소멸,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에 담보를 하죠. 부동산 담보는 뭡니까? 저당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위해 저당권을 잡는 거죠? 그 대출금을 위해서 저당권을 잡는 거죠. 이 피담보채권이 대출금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뭐냐? 대출금이다. 그래서 대출채권이다. 간략하게 정확한 용어는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근데 이 대출금 다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만이 없어지냐? 그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어도 소멸합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의 부종성이라는 특성입니다. 부종성 뭐냐면 대출채권의 요령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뭐냐? 대출채권이에요. 그렇게 읽으십시오. 대출금 채권이 시효의 완성,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완성될 수 있거든요. 기타 사유로 인해 뭐 대출금을 갚는 거겠죠. 아니면 대안처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종성이에요. 피담보채권이니까 대출금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 여부에 따라 저당권의 운명도 달라진다. 같이 달라진다는 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개념은 담보문구의 특성인데 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권 예컨대 대출금 채권이 성립 아니면 소멸하는 여부에 따라 저당권의 운명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운명은 피담보채권, 대출채권의 성립과 소멸과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부종성이라는 부종성인데 법조문의 부종성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담보물권 할 때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강조드리는 이유는 좀 이해의 편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분 소유가 언제? 아파트. 쉽게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구분 소유였지 않습니까? 이 판례의 내용은 어느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되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이 되면 구분 건물소 등기부에 표시가 됐을 때 구분 소유가 성립되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구분 건물 특성의 아파트 보면 보통의 등기부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한 개씩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외예요. 거기서 한 동에 전체 표시가 나오고 하나씩 쪼개서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부동산 등기편을 하실 때 그 등기부를 한번 편지를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하나씩 만들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 동 표시를 하고 이제 구분씩 하나씩 납니다. 이런 구분 등기에 이뤘을 때 구분 소유가 성립하냐? 결론부터 아닌 겁니다. 구분 소유가 성립할 때 언제냐?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는 필요 없지만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한 동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생각하십시오. 신축 아파트 생각하시면 일단 아파트 한 동 있겠죠. 그리고 각자의 동이 구분이 돼서 102로 102호 나눠지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구분의사가 있습니다. 구분의사. 이걸 구분행위라고 합니다. 구분행위.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아파트를 한 동으로 쓸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쪼개겠다는 구분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세트가 돼야만이 갖춰져야만이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판례 내용에 따르면 선의 이 세 개 시점이 뭐 시간제 순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 없고 그냥 시점을 상관없이 딱 갖춰진 시점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분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로 봅니다.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다 봅니다. 법률행위의 핵심이 뭐죠? 의사표시예요.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는 게 그러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의사표시는 특별한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분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막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어떤 결론을 도달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분하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이게 구분 의사 뭐 상대방 있는 뭐 당독행위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객관적 외부로 표시되면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구분 의사 있다. 그 정도 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신청, 분양계약입니다. 우리가 건물도 짓기 전에 분양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의 건축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분 의사가 있을 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구분 의사는 미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분양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지고 그 한도의 건물을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187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